여러분들에게 논어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논어란. 논어 수업을 들으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논어란 무엇인가? 대답 안 하실 거죠? 답 안 하실 거죠? 마스크도 썼겠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저한테 논어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누가 뭐 시킨 게 아니라,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사서삼경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겉멋이 들은 상태였죠. 어릴 때도. 그래서 한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폼생폼사 용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논어를. 근데 이게 폼생폼사를 잘 하려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적재적소에 이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에 논어에 대해서. 근데 책이 없었어요. 이거를 잘 설명해 줄 만한 책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나한테 논어가 무엇인지. 자,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나한테 논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해요? 이걸 읽어볼게요. 가장 감명받은 책 혹은 좌우에 두는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논어이다.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만족한다. 논어에는 내적 규범이 담겨 있다. 간결한 말 속에 사상과 체험이 응축되어 있어 인간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이게 가장 논어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말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 책에 나옵니다. 맨 앞에 머리말에 나오는데요. 네. 이병철 회장님이 논어에 대해서 느낀 바를 쓰신 거라고 해요. 근데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논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는 그 뭐 처세술 같은 걸 많이 찾아서 읽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논어는 그걸 집대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은 제대로 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어는 목차가 이래요. 하기, 위정, 팔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수리, 태백, 자한, 향당. 이게 10개예요. 앞에가 10개고 뒤에가 선진부터 요알까지가 10개예요. 그럼 20개죠. 근데 우리가 8일을 하잖아요, 오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번.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은 26개 말을 할 건데 어떤 거는 다 틀리죠. 이건 47개가 있고 이거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횟수가 이런 거는 하루에 딱 하기 좋은데 이런 것들은 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요. 논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기는 이제 서론이에요. 논어의 서론. 그러니까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장은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가. 상호간에. 그리고 8일 오늘 할 거는요.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약. 그리고 이는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는 거의 핵심이거든요. 논어 공자 사상의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논어는. 그리고 논어는 공자가 쓴 게 아니죠. 누가 썼죠? 제자들이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편집을 해보시면은 그 의도가 있잖아요. 막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그거에 각자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논어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만 들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논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논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논어는요, 지인입니다, 지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논어는 유학에 대한, 유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지인인데, 그럼 어떻게 지인을 하느냐. 자, 공자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안회. 어때요? 아까 나왔죠, 잠깐. 안회는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공자가 제일 아끼는 수제자였고,
근데 안타깝게도 요절을 하죠. 일찍 죽어서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엄청나게 실성할 정도로 울었다고 그래요. 참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더. 아내라는 사람이 있고요. 증자가 있습니다. 증자도 들어보셨죠? 증자도 거의 탑 클래스 제자예요. 공자 제자가 거의 3,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3,000명에서 추려서 72명, 거기서 더 추려서 10명. 뭐 그걸 공자 10철이라고 한대요. 그 중에 들죠. 증자는. 아내 증자 다 들죠. 그리고 염류. 제 영상에서 염류 몇 번 나왔죠. 염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노나라 대부의 그 가신이었죠. 개강씨 집안의 가신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하극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조하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염류, 자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제야. 제야는 오늘 나와요. 오늘은 제야랑 염류가 나오고 자공도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제야는 최악의 꼴통이라고 그랬어요. 최악이다. 자공도 뭐 최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정도 되는 수준이 그 정도의 제자라고 해요. 여기 제자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논어에는 제자들이 나와요. 한 10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공자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질문을 여러분 질문은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죠. 질문은 하려면은 내가 그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질문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공자가 대답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다르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왜 10명이 나올까? 그거는 뭐냐면 유형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유형.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염유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야가 대표하는 인간 부류가 있는 거죠. 인간 유형. 그게 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어를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류를 욕하지만 제야가 최악의 꼴통이라고 욕을 하지만 나는 그럼 어떤 유형일지를 보시라는 거죠. 아마 염류 정도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건 저희 교수님이 저희 은사님이 저한테 추천사 제 책 추천사로 써주셨던 말인데 모든 책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운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책을 읽는 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논어도 마찬가지죠. 다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역량을 강화하셔서 이런 같이 역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이제 행동 강령이 있어요. 행동 강령. 자, 첫 번째. 권위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내면의 가치로 뭔가를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단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전통적인 학설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권위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학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과 논어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를 이제 오늘 26개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음미를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해석을 시도한다. 저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은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한우 선생님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고 결국은 뭡니까? 삶에 대한 멋진 가치와 태도를 정립하는 거예요. 나만의 그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행동 강령? 네. 자, 그러면은 그렇고 자, 중용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중용. 중용이 무슨 뜻이에요? 중간이에요? 치우치지 않는다? 적당한 거. 정반합? 그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용이라 하면 보통 뭐 가운데 뭐 중간을 지켜라라 뭐 그 정도 말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요. 자, 쭉 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쭉 가는데 딱 어딘가에 딱 적중해요. 딱 알맞는 상태가 있어요. 거기에 딱 적중하는 게 중이에요. 중국어로 중은요.
그 어떤 당첨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중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딱 적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적중한 상태를 유지해야죠. 그게 이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요게 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라도 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적중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구예요, 구.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논어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딱 적중했는데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도 말이 여러 개 나오는데 딱 적중했는데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그런 사례들이 몇 개 나와요. 일로 가시면 안 되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절이에요, 절. 절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절하게. 뭘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문. 배우는 거, 애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 좋은 질로 가기 위해서 나를 애쓰는 상태. 그걸 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사무사. 요것도 그 학인과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무사. 이게 사악하다는 뜻인가요? 사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가요? 이 사는요, 이 사의 반대말은 바를 정자예요. 그럼 뭐예요? 바르지 않은 거죠.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용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느 딱 적당한 상태에 가서 적중해서 유지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절절하게. 그런 과정입니다.